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국제관련 연구실장 김영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 1년 동안 세계 질서에 큰 충격을 주어 세계 각 지역의 진압적 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에서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제3세계권 개도국들이 우크라이나 전 지지 여부의 중립을 지킴으로써 국제질서 형성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한 유럽이라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평화에 취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던 유럽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1989년 12월 몰타 회담에서 냉전 종식이 선언된 후 유럽은 경제적 교류, 무역, 그리고 상호 의존이 전쟁을 방지하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공산권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적극적인 교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 평화를 전 유럽에 확산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1993년 11월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정치 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 즉 EU를 설립하는 등 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집권하여 점점 공세적, 제국주의적, 실주의 회복 정책을 펴나갈 때, 심지어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에도 유럽은 러시아를 단지 유럽이라는 평화 모드에서 헤엄치면서 꽥꽥거리며 장난치려 하는 한 마리 오리 새끼로만 보았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주고 경제 교류를 하면 러시아가 평화 오리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에 도취된 유럽은 미국에서 미국 우선주, 즉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과의 동맹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9년 11월 비유럽 군사안보동맹체인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언급하였고, 2020년 6월에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처음 주장하고 이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적극 지지하는 등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새로운 전체의 추구 등장으로 보면서 현 정세를 21세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합을 추진하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무역을 통한 평화라는 신념과 환상에 푹 빠져 민주주의 연합에 대한 절박성이 없던 유럽 동맹국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환상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2021년 12월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던 때까지 미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경쟁 주장에 반대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수입과 중국과의 무역을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을 통한 평화라는 유럽 환상은 2020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가치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고, 또한 미국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영웅 젤렌스키도 러시아에 저항할 수단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유럽 국가들은 전쟁과 안보에 대한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동맹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의 자유가 자신의 자유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력 증강과 동맹 회복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나토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향후 10년 내 국방 예산을 GDP 2% 수준으로 정액하자는 데 의견을 일치를 보았으나 30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전 해인 2021년 12월 현재 이를 지킨 회원국은 그리스, 미국,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7개국에 불과하고, 평화에 젖어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한 유럽 국가 모두가 일제히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섰으며, 특히 유럽에서 최대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자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군사력 증강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녔던 독일은 메르켈 전 총리의 무역을 통한 평화 정책이 결국 실패했음을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슐츠 총리가 2020년 2월 27일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현 정세를 시대의 전환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에
국가안보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GDP 1.5% 수준이었던 국방 예산을 GDP 2%로 증액하면서 1,000억 유로, 즉 1,120억 달러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3년에는 국방 예산을 더욱 증액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재무장의 길로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럽은 자체 군사력 강화에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자 그동안 나토에 의존해오던 방위력에서 탈피하여 EU 자체 방위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유는 작년 3월 10일부터 10일간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방위연합을 창설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2년 3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무국방장관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전쟁이 귀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비전을 증진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을 맞아 이유는 유럽의 시민과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5년까지 5,000명 규모의 신속 대응국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방위 정책인 안보와 방위를 위한 전략적 나침반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이유는 자체 방위력 증강을 통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아시아가 유럽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이 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밀접한 경제관계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국가인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중부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유럽에 침투하는 것을 거듭 묵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유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동일선상에서 보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인도태평양의 위험한 선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방위정책인 안보와 방위를 위한 전략적 나침반에서 EU가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으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에 중국이 깊이 개입해 있다고 지적하고 EU는 국제법 적용 보장을 통해 EU 이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EU는 강력히 단결할 것이며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어서 나토도 작년 즉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새로운 전략 개념인 2022 나토 전략 개념을 채택하면서 중국을 체계적 도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직접 개입의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활동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은 자체 군사력과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우크라이나의 항전과 미국 등의 지원을 보면서 안보 최후 보루는 동맹이며 그리고 러시아가 넘지 못할 레드라인은 나토 라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동맹 존립 노선을 견지해오던 스웨덴, 핀란드 등이 나토 가입을 신청하고 오스트리아, 아일란드 등 여타 중립국들도 나토 가입을 고려하는 등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일컬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이완되어 있던 나토가 급속한 복원을 넘어 더욱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나토 간의 완충 역할을 하던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지정학적 절전장으로 떠오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인접국가인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동유럽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술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부터 20일간 폴란드를 방문, 동부유럽 나토 회원국들인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이른바 부카레스트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부카레스트 9개국은 나토 집단 방위 시스템의 최전방이라고 강조하면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폴란드에 영구 주둔 미군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나토 무게중심이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동하는 등 유럽의 안보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잠자고 있던 유럽을 일깨워 약하고 미국과 분리된 유럽을 원했던 푸틴의 희망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정치 경제적으로 더 단합된 유럽을 출현시킴으로써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전략적 이익을 생산하는 세력 균형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체를 강화시키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글로벌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일의 지정학적 한 축으로 변하고 있는 유럽은
글로벌 중축과를 지향하는 우리의 세계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국제정세에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해하시는 국제면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